상상해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최대 도시, 인구 2,400만의 라고스에서 한국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로 외교를 뒤흔들고 경제의 판을 바꾸고 심지어 중국마저 밀어낸 장면 말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이 조용히 꺼내든 그 한 수는 결국 나이지리아 정부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그 땅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펑하오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20년간 일해온 파워차이나의 수석 디렉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케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골 학교에 태양광 패널 몇 개 달아주고는 뿌듯해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옆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댐을 짓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간다에서는 더 가관이었어요. 마을 화장실 짓느라 3개월을 보내더라고요. 3개월이요. 그 시간에 우리 파워차이나는 고속도로 50km를 완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최대 국영 건설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 130개국에서 대형 댐과 수력 발전소를 짓는 회사예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인들이 우물 파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몇십 명 사는 동네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중국 기사들이 킬킬거리며 말했죠. 쟤들 뭐 하는 거야? 동네 우물이나 파고.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NGO 놀이나 하고 있네. 우리가 이미 다 먹은 시장에서 부스럭이나 주워 담는군. 20년간 아프리카 9개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을 의미 없는 낙후 지원에 집착하는 바보 같은 나라로 여겨왔어요. 우리는 달랐거든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만 합니다. 댐, 고속도로, 항만, 공항. 한 번에 나라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대한 사업들이죠. 파워차이나 연간 매출이 100조 원이 넘어요.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칭화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국제개발전략이 전공이었어요. 제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수치를, 말보다는 계약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 9월 라고스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한국인가? 현지 직원이 브리핑하더군요. 코이카에서 정수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만 명용 정수 시설이라고 하네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5만 명? 우리 댐은 500만 명이 쓸 전기를 만드는데? 맞습니다, 디렉터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은 항상 그래.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 낭비하면서 자기들만 선량한 척하거든. 라고스는 아프리카 최대 도시입니다. 인구 2,400만 명이 넘고 하루 석유 생산량이 180만 배럴에 달하는 곳이죠. 파워차이나의 이번 프로젝트는 거대했어요. 수력 발전용 대형 댐과 전력 판매 시스템이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라고스의 현실이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연무에 쌓여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비위생적인 하수시설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이런 건 제가 이미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라고스에서 수도관을 통해 정수 처리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가구는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우물이나 지하수, 거리 상인들이 파는 물통에 의존하고 있죠. 도시 전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이 약 7억 갤런인데 실제 정수 처리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2억 갤런도 안 됩니다. 수요 대비 생산량이 25에서 3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탱크나 우물 주변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저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개발도상국 풍경이라고 생각했죠. 라고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도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군. 정수장이라니. 이런 수준 낮은 사업이라면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약서에 0이 몇 개 붙는지가 중요하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관건이에요. 감정팔이는 NGO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체결할 계약 규모만 해도 수조 원에 달했어요.
한국의 작은 정수장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우연히 코이카 팀이 주민들과 만나는 걸 봤어요. 주민 한 명이 말하더군요. 한 번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주민들 눈빛이 달랐거든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5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정수장과 배수망을 만들겠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무상이라니. 역시 한국답네. 돈도 못 받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아파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물물이 냄새가 나고 상인들이 파는 물은 너무 비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설마. 한국은 여전히 한국이야. 우리는 언제나 큰 계약만 봅니다. 한국은 작은 약속을 보더군요. 이 정수장이라는 말이 제 사업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게 전부일까요? 일주일 후 파워차이나 본사에서 온 기술진들과 함께 프로젝트 회의를 했어요. 댐 건설 예정지 측량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전 용량 800메가와트, 연간 전력 판매 수익 3천억 원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나이지리아 정부와 3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댐을 짓고 수력 발전소를 설치한 뒤 생산된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공급하는 거였죠. 투자금 회수까지는 약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 파워차이나의 사업 모델입니다. 단순히 댐만 짓는 게 아니라 수력 발전 시설을 포함한 종합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댐에 터빈과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도시 전력망에 연결해서 정부에 판매하죠. 그때 직원 한 명이 흥미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코이카 팀이 우리 댐 건설 예정지 주변 마을들을 조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댐을 짓는 지역에서 한국이 뭘 한다는 거죠? 보고를 들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댐이 완공되면 하류 지역 물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미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댐을 지어서 전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설명회를 열었는데 주민 300명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댐 건설 설명회를 했을 때는 정부 관계자 20명 정도만 왔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직접 그 마을로 가봤습니다. 우리 댐 건설 예정지에서 15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코이카 식수 개선 사업 예정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대화해보니 한국팀이 일주일 전에 와서 3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물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 회의실에서 서류로만 승인받았는데 한국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약속한 건 정수장 설치, 배수관 연결, 태양광 시설까지였어요.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죠.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은 돈 계산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단순히 돈을 못 계산해서 하는 일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파워차이나는 정부와 계약하고 한국은 주민과 직접 만납니다. 우리는 대형 시설을 짓고 한국은 세밀한 조사를 해요. 우리는 8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한국은 300가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코이카가 댐 건설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구조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렸지만 한국은 작은 디테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맞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긍정적 보도의 절반은 한국 덕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국이 주민들의 우려를 미리 해결해 주니까 우리 댐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의도했든 안 했든 한국이 우리 사업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숫자를 다시 정리해 봤어요. 우리 댐 프로젝트 투자 20억 달러, 회수기간 12년, 연간 수익 3천억 원. 한국 정수장 프로젝트 투자 50만 달러, 회수기간 없음, 연간 수익 0원.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기는 분명히 돈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 사업을 반대한다면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한국의 작은 투자가 우리의 큰 투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계산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코이카 팀이 정수장 부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 공식적인 소유권 문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978년 토지사용법에 따라 모든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개인은 사용허가 권리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70% 이상이 문서 없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특히 농촌이나 도시 외곽은 관습적 소유권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파워차이나는 항상 정부와만 거래해왔어요. 공식 문서, 법적 근거, 명확한 계약서. 이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코이카 팀은 주민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성 지도와 정부 협조를 받아 측량도 완료했어요. 공식 토지 등록 문서는 없었지만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점유해온 땅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직원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문서 없는 땅에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게 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주민 대표, 전통 지도자, 여성단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지역조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토지 사용 동의서를 만들어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내어주겠다고 했거든요. 현지 언론에서도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갑자기 외부에서 온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법정 소송을 걸겠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우리 파워차이나였다면 이미 프로젝트를 포기했을 거예요. 법적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이카 팀은 나이지리아 변호사를 고용해서 협상에 들어갔어요. 동시에 지역 전통 지도자들과도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매주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언제 포기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협상 결과 그 개발업자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를 쳐왔던 사람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한국 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진 거예요. 주민 300명이 함께 서명한 공동 동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통 지도자의 공식 승인도 받았고 지역 정부의 허가까지 확보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문서 없는 곳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합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법보다 사람을 먼저 움직였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계약서부터 확인했지만 한국은 신뢰부터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승인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주민 승인이 진짜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한 달 후 정수장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삽을 들고 공사를 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장을 직접 보러 갔어요. 정말로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땅을 파고 여자들은 자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작은 돌멩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우리가 댐을 지을 때는 주민들이 구경만 했거든요. 때로는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일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계약서만 봤지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법적 근거를 찾았지만 한국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날 주민 300명의 서명은 어떤 공증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문서 없는 땅에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한국은 문서 없는 곳에서 믿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법적 근거일 뿐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약속이 진짜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어떤 토대가 더 견고한 걸까요? 정부의 도장인가, 주민들의 마음인가? 3개월 후 정수장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주에 5개 마을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물 공급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2주 후 놀라운 보고를 받았어요. 라고스주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코이카 정수장이 가동된 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30에서 40%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 만에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수장 운영 전 한 달간 해당 지역 콜레라 환자는 127명이었습니다. 정수장 가동 후 한 달간은 7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설사 질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들의 탈수 증상으로 인한 병원 방문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물 한 방울이 아닌 하루의 삶이 바뀌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정수장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지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화하고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물통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거리라 그런지 놀이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어요. 아이들 목욕도 시킬 수 있고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도 생겼습니다. 정수장 가동 초기에 필터 고장이 발생한 거예요. 하루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지만 한국팀의 대응이 빨랐습니다. 6시간 만에 기술진이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동시에 예비 필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간단한 유지보수 방법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히려 주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졌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게 된 거죠. 환자 감소율, 병원 방문 횟수,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모든 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숫자로만 성과를 판단해왔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제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익률이나 투자 회수 기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워차이나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디렉터, 댐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현지에서 한국 프로젝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한테 영향은 없겠지?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영향이 없을까요? 아직은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정수장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우리의 거대한 댐보다 더 빠르고 확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통계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예상했던 말과는 다른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을 공고했어요. 석유화학단지 건설, 통신망 확장, 발전소 증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문에 이상한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현지 주민과의 협력 경험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저는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조항들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든요.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입찰 설명회에서 나이지리아 인프라부 장관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했어요. 지역사회 협력 경험 20점,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15점, 사후 관리 계획 10점. 총 45점이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과 별도로 책정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와만 거래해왔거든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발표였습니다. 코이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이라니. 한국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입찰에서 우대받는다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현지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디렉터님, 이건 명백히 한국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치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 실제로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신뢰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주민 만족도가 평균 85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평균 62점이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한 내용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완공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와의 계약에만 집중하고 주민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았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해왔는데 평가는 정반대였거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 2곳이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1차 통과했다는 거였어요. 가격에서 최고는 아니었지만 지역사회 협력 점수가 높아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회사는 코이카 정수장 프로젝트에 장비를 공급했던 업체였어요. 그 경험이 평가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50만 달러짜리 정수장 사업 경험이 20억 달러짜리 인프라 입찰에서 우대를 받는다니요. 현지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그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완공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어려워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작은 문제라도 즉시 달려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우리가 국민들에게 책임져야 하는 건 완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까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시설을 만들어서 정부에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코이카 사업 경험이 이제 입찰서 한 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가 가격표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의 작은 투자가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50만 달러로 20억 달러짜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였거든요. 우리는 규모로 경쟁했지만 한국은 관계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관계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파워차이나 댐 프로젝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초기 진행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중장비와 기술력, 그리고 중국에서 온 숙련된 기술진들 덕분이었죠. 6개월 만에 댐 기초 공사가 완료됐어요. 18개월 예정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 걸린 거였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역시 우리가 속도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이주 문제였어요. 댐 건설로 인해 수몰 지역이 생기면서 1200가구가 이주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40년 살던 땅인데 이 돈으로 어디서 새로 살라는 거냐? 조상들 무덤까지 물에 잠기는데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는 항상 따라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환경 영향이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하류 지역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물고기 떼죽음, 농경지 염도 변화, 생태계 교란 등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했어요. 개발과 환경, 어떤 것이 우선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우리는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큰 문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온 장비와 자재, 그리고 중국인 기술진들 때문에 현지 고용 효과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주민들은 중국 회사가 와서 중국 사람들만 좋은 일 시켜준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현지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정수장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정수장 운영 1년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해당 지역 수인성 질병이 75% 감소했고 영유아 사망률이 40%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0%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만족도 조사에서 95%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8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고 한국은 5만 명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컸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 감독기관에서 우리 댐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 거였습니다. 기술적 진행도는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이 지적됐습니다. 반면 한국 정수장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의 모범 사례로 언급됐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더 큰 규모의, 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왜 평가는 정반대인 걸까요? 그날 저녁 현지 직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디렉터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주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댐이 완성되면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속도만으로는 충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빠르게 건설했지만 한국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큰 시설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작은 것부터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속도만 빠르면 심장 없이 달리는 기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결코 성과 없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댐을 지어서 전기를 만들지만 과연 그 전기가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댐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파워차이나 본사에 한국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보고서 제목은 나이지리아 인프라 개발에서 신뢰 기반 모델의 효과성 분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작은 정수장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모델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주민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설계. 둘째,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 시스템. 셋째, 장기적 신뢰 구축을 통한 사업 확장. 그리고 이런 방식이 파워차이나의 향후 아프리카 사업 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본사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 고위 경영진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민들과 일일이 소통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는 정부와 거래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저는 데이터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의 사후 문제 발생률이
우리보다 70% 낮다는 자료를 제시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포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환경의 변화였어요.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기존 방식을 고집한다면 향후 수주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 달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결국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파워차이나가 아프리카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프로젝트 진행 시 지역사회 협력 전담팀을 운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필수로 포함하며 완공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결정이 내려진 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식 개발 모델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며칠 후 현지 언론에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기업, 한국식 지역사회 협력 모델 도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이를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파워차이나의 정책 변화 이후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여러 중국 기업들이 비슷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중국 기업들의 전략 수정으로 이어진 셈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하던 경쟁자가 이제는 한국 방식을 부분적으로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속으로는 동경과 부끄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년 경력에 제가 지금까지 뭘 해왔던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나도 몰랐다. 작은 정수장 하나가 나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존심은 종종 맹목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 숫자에만 매달려서 작은 변화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저희 같은 거대 기업의 전략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파워차이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 책임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모델 도입 계획을 발표해야 했어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목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아부자에서 열린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그날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코이카 정수장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무대에 올라서서 1년 반간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인성 질병 75% 감소, 영유아 사망률 40%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30% 증가.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5만 명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50만 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코이카와 유사한 정수 프로젝트를 요청하는 곳이 10개 도시로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박수가 5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년 반 전 제가 비웃었던 그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아프리카 개발 모델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술자의 대답이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시설을 만든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이전한 게 아니라 신뢰를 전수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팀을 둘러쌌어요. 가나, 케냐, 우간다, 세네갈에서 온 관계자들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계약도 아닌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만찬에서 나이지리아 인프라부 장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펑 디렉터, 파워차이나 댐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워차이나에서 지역사회 협력 방식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장관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요? 네, 코이카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더군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정치적으로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2년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라고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을 바보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5만 명용 정수장이 뭐가 대단하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바보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전략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댐을 지어 전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정수장을 지어 신뢰를 샀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계약했지만 한국은 주민과 약속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건설했지만 한국은 천천히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가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파워차이나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사업에서 한국식 모델을 전면 도입하라는 지시였어요. 디렉터 한국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협력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자.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라고스 시내 곳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비용 계산표에는 없던 보상이 국민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정수장 하나가 거대한 댐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승자는 가장 큰 시설을 짓는 자가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를 쌓는 자라는 것을. 창밖으로 라고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방식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본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과정을 기억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운 한국, 그 신뢰가 국가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가 아닌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